그때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것보다 못했을 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의 밝고 당당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보다 힘들고 지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자존감의 진정한 의미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이름은 오늘의 위로가 도착했습니다 이고요. 부제는 아파도 아픈 줄 몰랐던 나의 마음에게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냈고요. 저자는 멘탈 케어와 마디 두 분입니다. 멘탈 케어는 심리치료를 전공하신 김재익님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요. 마디는 마음 디자인이라는 뜻을 가진 심리 상담사 박상민님의 필명입니다. 이 책은 2020년 11월 16일 초판 1쇄가 발행됐는데요. 분량은 2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챕터는 카운슬링 코너, 솔루션 코너, 명상 코너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운슬링 코너는 저자가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만난 내담자들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작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상처를 준 사람들인데 고통을 받고 오랫동안 힘들게 지내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남에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는 키워드는 알아차리기입니다.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나의 마음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잠시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고 말이죠. 저자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치유 능력이 있고 심리치료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을 좀 더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다음은 내담자의 상담 내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맏딸인 저에게 기대가 높으셨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많이 혼났고 제가 원하는 걸 얻기보다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죠. 동생한테도 매번 양보해야 해서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린 시절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사람 관계에서 늘 참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도 못하고 막상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에게 맞지 않은 일임에도 참고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힘들어요. 위에서는 압력을 주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일을 당장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억지로 버티고는 있지만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요즘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해져서 마음에 관한 책을 찾아보며 회복하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그래도 너무 힘이 드네요. 오래전부터 힘든 게 계속 쌓여오다가 최근 들어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아요.
저자는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이길 강요받고 자란 사람은 이제는 자신에게 완벽하길 요구하며 남에게는 착하게 행동하는 대신 자신에게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다그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행위이고 나는 나로 인해서 더 상처받고 주눅든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그 열등감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도 합니다. 비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필요한 행위이지만 나와 남을 비교할 때 그 사람의 잘나 보이는 부분과 특징에만 시야를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의 시야를 넓혀서 더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비교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자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 긍정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내 의견은 없고 남 위주로만 사는 것 같아요. 어려서 엄한 부모님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혼이 나서 이제는 이해받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왔다는 내담자의 상담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혼이 났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 두렵고 다른 사람과 대립을 하게 되면 큰 소리가 날까봐 지레 겁을 먹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어쩌면 그런 기억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네요. 우리의 마음은 두렵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그 기억을 마음속에 보관해 놓아요. 그리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다가온다고 생각되면 예전의 감정을 다시금 되살리며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죠. 그렇게 또 상처받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마음은 무척 애를 써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내담자님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삶의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방식이 인간관계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덜 받도록 도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타인을 의식하는 것은 내담자님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텐데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무작정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마음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힘겹게 노력해 왔는데 그것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본다면 마음은 더 억울하고 섭섭할 테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란 나의 부족한 모습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 나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알아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존중해주는 마음 말이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존중할 때 나의 마음 속에서는 주체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존감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상처와 함께 자신감과 자존감은 줄어들고 가려지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돌봄으로써 가려진 자존감을 되찾고 나의 잠재 가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혼날 때마다 주눅들고 괴로워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됐어요. 남들은 이 정도 일하면 잘 적응하는 것 같던데 저는 아직 일도 잘 못하고 친한 사람도 하나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면서 억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입사 초에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가 많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라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일 좀 똑바로 해라. 왜 이렇게 못하냐? 남들보다 왜 이렇게 느리냐? 이런 말을 거의 매일같이 들으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와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회사에 갔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 보았지만 나중에는 그런 제 자신이 정말 밉더라고요. 나만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회사 생활에 자신이 없어지고 자책만 늘어난 것 같아요. 이상은 내담자의 상담 내용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할 때 실수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에 대해 지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는 왜 그래? 와 같이 존재에 대한 비난은 그 사람의 마음을 무참히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 말이 서서히 내 안에 스며들어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상대방인데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나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물건과 같아서 내가 받지 않으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남습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비난은 상대방에게 남아 그 자신을 비난한 격이 됩니다. 아픈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면 상처받은 내 마음을 돌보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내가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가라앉았을 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의 말이 옳지 않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그의 말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고작 이런 말에 상처를 받고 내 멘탈은 왜 이렇게 약하지? 라거나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아. 내가 문제야. 라고 한다면 상대편이 나에게 준 1차적인 상처에 더해서 내가 나에게 2차적인 상처를 더 입히는 게 됩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당신이 만일 당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한 분노만을 표출하고 있다면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 내 안의 상처를 먼저 알아주고 공감해주자.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아플까? 내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속상했을까? 라고 말합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가장 큰 모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착해지려고 하는 것을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착한 모습을 계속 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해 나에게는 나쁘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은 내가 애쓰는 만큼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우리는 남들의 평가에 불안을 느끼는 사회적 존재이고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 당신에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만의 문제는 아니니 자책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착하게 대해주어야 하는 영순이는 나라는 인격체이므로 내 마음을 더 보살펴주고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할 때와 자신에게 착하게 할 때를 잘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인간관계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밖에 이 책에는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섣부른 조언보다는 그의 말과 감정을 인정하며 공감해 주세요. 섣부른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그가 요청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는 안도감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면 왜 자꾸 이런 기억이 떠올라 나를 괴롭히지? 라고 자신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때의 일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알아줘야 합니다. 공감을 받을 때 마음에는 힘이 생깁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런 내용을 한참 전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신 시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췌 낭독을 승인해 주신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와 작가 멘탈케어와 마디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